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는 누구지? 싶다가 그 이름 석자를 검색창에 쳐봤을 때는 오,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감탄하게 되는 사람 말이죠. 오늘 머니홀라에서 모신 분도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한국 분이시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구글 그리고 신성인 오픈 AI. 자, 이 구글과 또 오픈 AI에서 한국 대표가 아니고요. 글로벌 리더로 활동을 하셨고 또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이상현 박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싱가포르에서 살고 계신데 네. 한국에 잠깐 들여오신 동안에 네. 저희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머니홀라 보셨나요? 네, 평소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머니홀라 세계로 뻗는 머니홀라군요. 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고요. 구글에서 플랫폼과 디바이스 분야의 총괄을 7년 동안 해오다가요. 다음 주부터는 오픈 AI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어비앤비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한국 정부와 뭐 OECD 그리고 벤처 회사, 컨설팅 회사 등등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아직 상장 전이지만 에어비앤비나 알파벳, 구글 관련 주식들은 아마 저희 머니홀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 제미나이, 챗GPT 네. 이상현 박사님의 선택은?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생성형 AI가 나와 있는데요. 저 자체도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 쓰세요? 돈을 내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렇게 4개를 쓰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둘도 제 와이프도 해서 총 4인이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용도에 따라 조금 달리 쓰신다고들 하던데. 네, 용도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게 보면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닉네임을 주셨나요? 별명을? 그 AI한테? 그쵸. 근데 이것도 아직 승진은 안 시켰는데요. 이렇게 할 때 누구누구 뭐 부장, 누구누구 차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팀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게 인생으로 봤을 때도 전기를 맞아서 들어오시게 된 거라고 생각이, 왜냐면은 이 한 회사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또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타이밍이시니까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고 일단 약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런 분이 한국 분이시라는 게 놀랍고 약간 자랑스러울 정도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상현 박사님 같이 이렇게 좀 높은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 분들도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부분은 제가 7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거나 그 전에는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 한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시아에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어렸을 때 살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뭐 한국 회사에만 있었다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곧바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아예 토종 한국인. 네,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어렸을 때 살았는지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을 갔었는지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와요. 영어도 곧잘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그런 앱도 있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굉장히 잘해요. 적응도 예,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좋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뒤에는 요새 한국을 워낙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상현 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쳐보고 왔는데 두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구글 지사장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임원 느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이신데 인터뷰는 많이 안 하셨네? 이런 거. 인터뷰를 안 하신 이유가 해외에 계셨기 때문이세요? 해외에 있기도 하고 딱히 어떤 인터뷰를 하기에는 글쎄 스토리가 특별히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리멤버라는 앱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 업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굉장히 크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오게 된 신간책이 이 업이라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상현 박사님을 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 머니홀라와 인연을 맺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슬쩍 펼쳐봤더니 맨 처음에 나온 분이 이상현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들 얘기도 있는데 근데 맨 앞에 1번 타자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 책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책을 받아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온 걸 보고 놀랐는데요. 예,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스토리는 첫 직장이 웨이터셨다고요. 네.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고. 예, 직장이라 하면 이제 뭐 의료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세금도 내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직업으로 봤을 때 첫 직장은 그 호텔 하얏트 호텔 웨이터였고요. 그거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부 때 3, 4학년 때 2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경력이 매우 특이합니다. 웨이터,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잘 나가는 뉴욕의 또 금융사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 구글에서 2번이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픈 AI에서 또 관할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글로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 몇 개신 거예요? 구글에서 했던 그 지역은 저희가 키 마켓이라고 불러요. 이제 핵심 마켓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거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남미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12나라를 핵심 마켓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어떤 지역을? 예, 오픈 AI는 이제 아시아를 담당을 하고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제 그 나라들에서 다 보고를 하는 그런 네. 형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오픈 AI로부터는 러브콜을 받으신 건가요? 그거는 뭐 이렇게 쌍방이죠. 그것보다도 이제 예전에 구글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한번 퇴사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 경우였는데, 재입사를. 예, 재입사했는데 그때 4년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오픈 AI에서 있고 다시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테크 회사 자체가 워낙 네. 작다 보니까요. 작기도 하고 이게 생긴 지가 뭐 구글이라는 회사도 30년이 안 됐고 예, 대부분의 회사들이 10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겹친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가 있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책에 보면은 이제 정책 총괄이라는 네. 직함을 또 가지셨고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사실 대관 업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업적을 좀 자랑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너무 다른 거 마치 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가 그 전에는 공무원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구글, 에어비앤비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떤 식으로 그 커리어가 이루어졌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는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저리를 깔고 있었고요. 밑바탕이 돼가지고 했던 게 업무인 것 같고 테크 회사에서의 이런 공공정책이라든지 대관이라 하면 기술이 앞서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대표적인 예인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 공유 숙박, 공유 경제 또 하나의 큰 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업무가 이제 이런 퍼블릭 폴리시이자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글로벌하게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의 이렇게 성과를 풀었다기보다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비앤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회사도 굉장히 작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잔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한참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이직을 결정하고 에어비앤비 들어간 다음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굉장히 근사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아, 이거 어렸을 때 본인이 재수를 하면서 그 동해안에서 그 민박을 했던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고 그런 정이 있었는데 그게 한동안 없다가 이런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인간미를 느낄 수 있구나. 가능하게 됐다. 예, 기술을 통해서 이런 걸 새롭게 느낄 수가 있구나.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더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고 모르는 거를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여행하는 게 훨씬 쉬워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AI 등장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 예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전문성, 그게 주식 분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의료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거를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워졌던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크 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기술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불러오고 그 사용자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에어비앤비라는 것도 그렇고 뭐 오픈AI도 그렇고 구글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구글과 관련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앱 결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망 이런 네.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구글 맵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았었거든요. 거기도 직접적으로 그쵸. 관여를 하셨나요, 예, 우리나라? 구글에서도 이제 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앱은 지도입니다. 도착을 해서 지도를 펼치잖아요. 구글 지도를요. 우리가 이런 종이 지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통해서 어디를 갈지도 정하기도 하고 또 몰랐던 곳을 찾기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그 수많은 여행객들이 지도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고 뭐 네이버 지도를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예를 예, 들면. 국내 지도를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예, 없어요. 더구나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여행객들이 서울에서만 머물거나 아니면 지방을 못 가요. 근데 그게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고 우리가 마치 해외여행에서 모르는 곳을 찾아가듯이 그들도 숨겨진 곳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골에서 일을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구글 지도라는 걸 통해서. 네. 왜냐하면 구글 지도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런 것도 좋고 또 경쟁이라는 게 생기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도 서비스가 있다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걸로 통해서 그 파급되는 경제 효과도 엄청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로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에게 어떤 게 더 편리한지 그걸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아니신데 네. 물론 MIT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빅테크를 주름 잡는 글로벌 리더가 되셨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AI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어떤 구글 또 오픈 AI 앞두고 있는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AI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AI 같은 경우는 이게 너도 AI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도 옆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AI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하철 타도 그렇고 신문을 보거나 TV를 켤 때도 항상 AI라는 AI. 단어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AI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사용해보지를 않아요.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용을 해도 하나만 사용하지 여러 개를 사용해 보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끔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AI를 통해서 몇 분 만에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해보면 되거든요. 무료이기도 하고 네. AI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면 그 해보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놀랄 정도로 많아요. 많고 혁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산성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구글을 통해서 뭐 슬라이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을 새면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를 이제는 파워포인트 이런 슬라이드 그런 걸 같은 할 거.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앉아서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아 이거를 AI로 어떻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써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거는 회사들에서 이걸 막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예 쓰지 말라고 정보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교들도 이제는 이거를 어떤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같은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없는 거죠, 철학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써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네. 그거는 마치 처음에 전자사전이 나왔을 때 그때 비쌌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자사전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사전을 찾아보는 쓰면서 행위가 예, 뭐 애플이라 그러면 A 찾고 P 찾고 이렇게 하면서 배운다고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제가 듣기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볼펜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전에는 펜이라는 거 쓸 때 찍어서 썼었대요, 잉크에다가. 그래서 볼펜이 처음 나오니까 만년필처럼. 예, 사람들이 쓰지 말라 그랬대요.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는 거죠. 뭐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자동차 타지 말라 그러고 뭐 위험하다고. 그런 기술 변화가 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겁내기도 하고 뭐 안 쓰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거스를 수 부정하거나 없어요? 거슬 수 없는 흐름인 거죠. 대세. 예, 대세인 거고, 겁먹을 게 아니라 직접 써야 된다가 큰 거고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망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없어진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게, 제가 재밌게 본 그래프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참여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인구. 예, 물론 이게 낮은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뭐 자발적. 예,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자발적 얘기도 실직자들도 있고 있을 수 노인분들도 그렇고 참여, 그걸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50에서 60%더라고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명 중에 60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통계가 거기까지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10년대까지도 통계가 있어요. 되게 멀리. 우리나라 치면은 조선시대부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 때랑 지금 2026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할까. 근데 보면은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70년대생이니까 50년도 안 살았지만 그런 걸 겪었고요. 뭐 아날로그, 디지털, 뭐 모바일, AI 다 겪었잖아요. 음악도 레코드 판매에서도 들어봤고, CD. 카세트, CD, MP3, 지금은 뭐 스트림. 유튜브 스트림하는 거고 다 겪었잖아요. 그런 기술 변화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기술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항상 60%였어요. 경제활동 참여율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다 50에서 60% 되거든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지형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농업에서 제조업, 그게 제조업이었던 게 이제는 테크와 서비스 이렇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여성 참여율이 없다가 이제 여성 참여율이 많아진 거고. 네. 그러니까 AI가 온다고 해서 크게 겁낼 거나 그런 없는 게, 물론 대체되는 직업도 있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AI가 직업을 앗아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이 지난 10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면 어디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당연히 단순하거나 아니면 AI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직업이 생길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거는 사람의 판단력, 그리고 공감, 뭐 유머,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예, 직업일 것 같고, 왜냐하면은 정보의 양 아니면은 그런 전문성을 액세스하는 거는 AI를 통해서 워낙 쉽게,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지는데,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AI 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를 언제 왜 쓸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 더 비싸지고 더 희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 계시면서 뭐 남미,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뭐 등등의 지역들을 관할을 하셨고, 직접 본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통을 담당하신 분이시니까 누구보다 구글이라는 조직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 하나와 무거운 질문 하나가 있다면, 가벼운 질문은 구글 카페테리아가 궁금하고요. 그 구글 캠퍼스라는 곳에 있는. 두 번째 좀 무거운 질문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구글 조직의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게 있으세요? 구글이 어떤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그 카페테리아가 좋아요. 좋고, 좋아요. 오늘 저도 점심 때 오기 전에 점심을 다른 테크 회사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메타에서 밥 먹고 왔는데요.
친구 와. 있어서 밥 먹고 왔는데 거기도 좋았어요. 네. 좋고 그런데 이거는 비단 구글이냐 이런 테크 회사냐가 아니라 요즘 생긴 회사들이 대부분의 그런 복지. 좋은 복지,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좋으니까 구글이나 이런 테크 회사에 들어가면은 몸무게가 2, 3kg씩 더 는다고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주신 질문을 듣고서 생각했던 거는 회사가 좋다라는 거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다기보다도 그걸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많은 조직인 것 같아요. 아, 나 이 사람이랑도 밥 먹고 싶고 저 사람이랑도 밥 먹고 싶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피드백도 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 그런 많은 음식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따로 있거든요.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청국장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냉면도 먹고 싶고. 그런데 그게 점심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제가 밖에서 그걸 먹는데요. 밖에서 먹을 때도 같이 그걸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상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변화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AI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직적인 변화도 많이 있죠. 그거를 많이 쓰라고, 그러니까 AI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그거는 확실하게 있고요. 예, 그건 굉장히 써야 돼요. 예, 써야 되는 게 회사 있고, 차원에서 회사 엄청 그걸 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예, 있어요. 장려하고 예를 들면은 그건 아마 모든 이런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그럴 텐데요. 뭘 할 때 AI부터 쓰라 이거죠. 뭐 할 때 뭐 인사 고과를 작성을 하든 아니면은 본인의 업무 계획을 세우든 그거 할 때도 이걸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거를 인식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외로. 그래서 저도 그거를 느낀 게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자체도 이거를 AI 네이티브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쓰라고 하고 있죠. 써야지 알게 되고 써야지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게 되거든요. 예.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AI 시대에 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 또는 인재 사항에 대해서도 사람도 많이 뽑으실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면접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뽑다 보니까 늘 그 고민을 해와요. 물론 실패한 적도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경우도 있고 예상외로 훨씬 잘 됐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정말 좋은 스펙, 정말 좋은 학교와 정말 좋은 회사 이름과 그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결국에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느꼈고 그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센스가 있나. 최근에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홍순만 교수님하고 1년 반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쓴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시니까 네, 아니, 논문이 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썼는데요. 논문도 쓰시는군요. 네, 썼는데 투고가 됐습니다. 마침 오. 투고가 그 퍼블릭 어페어스라는 저널의 투고가 되게 됐는데요.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논문에서 다루는 게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했던 게 25개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이제 멀티내셔널 회사들이에요. 거기에는 다국적 기업? 예, 테크 회사들 특히나 네. 구글이랑 에어비앤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기타 등등 거기서 근무를 하는 그 임원들 네. 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데서 일할 때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입니까? 네. 핵심 예, 역량. 예, 핵심 역량.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250 몇 개를 받아가지고 추리고 해서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상위 25가지 정도의 역량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예, 그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과 일하는 힘이에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같이 예. 협업이네요. 협업이죠. 협업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치적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에이펙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노하는 게 아니라 아 의견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 번역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소통인 거죠. 세 번째는 맥락을 보는 거거든요. 큰 맥락을. 그러니까 변화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큰 맥락을 보는 거죠. 예. 그 3가지. 그러니까 맥락,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찾고 파트너십을 맺는 게 가장 큰 거였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소통하는 것도 다른 하나의 큰 축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AI 시대일수록 AI가 못하는 게 뭘까 보면은 그런 의사소통일 수도 있겠고 공감 능력일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업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지만 문제라는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어떤 판단력이라는 게 있고 또는 덕목 같은 거죠. 예, 그렇죠. 판단력, 그다음에 실행력,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인 것 같아요. 예, 신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LLM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허 뭐 이런 영화도 있긴 한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 특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자 이해를 조율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 한 명 상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LLM이 나오는 데이터를 그거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사람이고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 다른 팀들과 함께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 협업의 깊이 이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그런 한계들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데는 구글하고 오픈AI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현 박사님과 머니올라의 인연을 맺게 해준 뭐 고마운 매개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바로 이 책이고 여기 이제 리멤버라는 앱을 통해서 나온 글이 인터뷰가 이렇게 상현님을 조금 더 세상과 가까이 맺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오랫동안 파서 무슨 100년 가게처럼 오랫동안 간 장인 정신? 이거랑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현님 보면은 웨이터, 공무원, 금융관, 빅테크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신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업을 계속 바꾼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죠? 일단 저도 그런 직업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거를 그 설계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뭐 고등학생 때 미래 장래 희망을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하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었던 건 맞아요. 맞고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여행도 좋아하고 다른 거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절대 아니고 웨이터 빼고 모든 직장에서 난 여기 오랫동안 다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뼈를 묻을 수 예. 있다 이렇게.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3년에서 뭐 6년, 7년 이렇게 다니게 됐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5년 뒤에 일할 회사, 아니면 10년 뒤에 일할 회사가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대학교 때는 구글이라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처음 일했을 때는 예, 오픈AI가 그거 없었고 대학원 때는 에어비앤비가 없었고, 그러니까 없는 회사가 생겨나는 것들도 있고, 요즘은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한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커리어 패스랄까? 이거를 연결해 가고 이어가면서 그 자체가 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 사다리 형태로 내가 여기서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마치 정글처럼 아니면은 그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다 앞으로 갔던 거였고요. 배운 게 엄청 많은 거죠. 25년, 26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 웨이터 하는 게 그냥 지금 학교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학비까지 벌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얼마 하고 동안 하신 거예요? 그 2년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많을 만큼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웨이터 일이. 거기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직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업이 되는 거고 업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어떤 그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책이 재밌는 게 리멤버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제 거는 민망해서 못 봤는데 다른 14분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보면서 기분도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응원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잘린 경우도 있고, 그랬다가 완전히 다른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대학 교수인 사람도 있고, 뭐 경제 해설가인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형화된 학교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다가 오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의 관점을 바꾼 순간 나만의 업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그 부제 같이 붙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을 조금 달리 여쭤보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었어요?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여러 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지역을 관장해서 일하시게 된 마당에 너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정말 운이 제일 큰 것 겸손하게. 같습니다. 운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고 소개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채용되는 사람들의 33%가 다 소개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추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게 33%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추천 보너스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5,000불인가를 그 보너스를 주고요. 아마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일했던, 같이 또 일해보고 싶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운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챗GPT든 아니면 에어비앤비든 뭐가 됐든 내가 정말 신이 나는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운이고, 그런 걸 찾아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MBA를 하고 나서 첫 직업이 그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했었고 연봉도 그 당시에 높았고, MBA 졸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가 금융, 그 중에서도 바이사이드 이런 자산 운용이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운도 좋아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도 많으니까 신기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때 얼마 정도 굴리셨죠? 조단이었어요. 아, 예, 펀드 예. 매니저로 굴리신 금액이 네, 좀 그런데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너무나 환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하게 된 거잖아요. 내 유학을 갔고 MBA를 끝나고 보스턴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랬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잘 못했고요. 근데 어떻게 조단위를 굴리세요? 그러니까 오래 못했죠. 오래 못하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절대 이렇게 그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억나는 게 6시 반에 제가 회사를 갔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7시에 출근하는데 전 6시 반에 갔어요. 6시 반에 갔는데도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려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직업 외에 했던 것들은 기다려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회사를 먼저 가고 싶고 주말에도 항상 일하고 배울 거 찾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이죠, 그게. 지금 오픈 AI에 가서 하시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3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데요. 재밌는 게 워낙 빨리 변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조직이고요. 아시아에 이제 헤드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하는 일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똑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AI가 더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런 것들. 샘 알트만도 만나시겠네요? 네, 아니면 그러겠죠. 이미 만나셨어요?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 저는 KBS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참 궁금한데, 그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관할하려면 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거를 조율해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며, 그래서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잠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시차가 달라가지고. 분명한 거는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보스 같은 경우도 저보다 일도 훨씬 많이 하고,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제 상사니까. 저희는 콜이라고 하는데요. 30분씩 하는 이런 미팅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10개 이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1년에 반 이상을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스케줄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러너시군요. 예,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 나면 밥 먹고 시간 없을 때는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은 많이 해요. 일이 전부 다예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굉장히 빡세요. 그게 이메일도 이제 하루에 100개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카페테리아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아요. 아, 카페테리아를 네, 그러니까 못 써요. 계속 연달아서 미팅이 있다 보니까 점심을 굶는 경우도 여러 번 있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이상 글로벌 임원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미팅도 엄청 많고 물론 또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미팅이나 이런 것도 많을 텐데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재미죠.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어떤 때는 기획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회의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 건 재밌는 것 같은데 일은 정말 많아요. 궁금한 게 저희 머니올라니까 투자도 하고 계시죠. 예, 예. 알파벳 주식도 있으시고 에어비앤비 주식도 네. 가지고 계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저만의 그게 개똥 철학일 수도 있지만 철학이 확실하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그래서 나눠주세요. 일단 제 건 제가 관리한다.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투자라는 걸 생각할 때 맞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게 투자라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갈까가 투자의 철학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부를 늘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리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뭘 맞춘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래 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세 가지 정도는 일단 그 복리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복리. 그다음에 맥락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투자는 테크하고의 상관관계가 없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될 때는 다른 거에서 또 똑같이 안 되지 않고 손해가 덜 나는 거죠. 해칭. 네, 해칭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칭. 지금은 이제 40대다 보니까 20대랑은 다르게 안전자산 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큽니다. 그렇고 이제는 그런 개별 주식은 아예 안 하고 자산 배분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에게 어떤 주식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대부분 ETF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고 미국 주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환율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고 하지만 큰 거는 한 방은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꾸준히 복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주식 차트도 보고 뭐 경제관념도 있어야 되고 꾸준히 사람이 업투데이트가 돼 있고 뭐 미밸런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업이라는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뭐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곳에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펀드 매니저 출신 세계 최고 테크 컴퍼니의 글로벌 리더의 답이었습니다. 개별 주식은 안 하시는데 이제 ETF를 통해서 산업에 투자는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희도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빅테크 이제 저희가 한동안 M7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뭐 QQQ ETF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그런 빅테크 향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있는 인사이더로서. AI도 그렇고 이런 테크도 그렇고 유행이라기보다도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큰 지형의 변화인 것 같아요. 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전체 시장을 보면은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소비자냐 테크냐 이렇게라기보다도 테크는 너무 사회에 그냥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지금은 단연 3전 하이닉스인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고 했을 때도 나스닥 그 중에서도 뭐 빅테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AI가 뭐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또 그쪽에 너무 이렇게 올인해서 투자하는 건 또 위험하지 않냐. 그렇죠.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7살에 그 고등학생이 둘이 있는 사람이고 싱가포르에 살고 그 미국 기업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투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재테크는 회사 직업이지 않냐라고 얘기도 하고 가장 큰 수익이 어쨌든 간에 연봉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는 생각은 연봉이라는 거는 그 직업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좋은 직업보다도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레버리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인 거죠. 이게 자산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결국엔 가장 큰 자산이니까. 그런 상사를 혹시 만나셨어요? 예, 구글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뭐 에어비앤비든 여러 곳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사가 윌슨 화이트라는 상사가 있어요. 구글에 처음 일했을 때부터 같이 근무를 했었고 제 상사인데요. 이분 말고도 제 상사가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꽤 많죠. 그만큼 변화를 많이 하니까. 다양한 리더도 보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윌슨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어요. 되게 운이 예. 정말 좋으시네요. 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어렵고 없는 환경에서 컸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한 걸 넘어서서 이거를 자신의 강점으로 만든 그런 사람인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도 연관할 수도 있는데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말 도와줘요. 그 바쁜 사람이.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이제 커가고 조직에 있으면서 그 조직의 사람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네. 자기하고 안 맞더라도 뭐 연기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의 본 모습을 못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흑인이에요. 어려운 것들도 많고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요. 마치 한국인들도 해외에 나가면은 내가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어떤 척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어려웠던 성장 배경이 있는데 집도 워낙 가난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농담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나온 모든 학교들에 이렇게 기부를 해요. 자기가 번 돈을. 모교예요? 네. 그런 상사를 만나셨다고 했으니까 많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나요? 네, 문제 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학교에 기부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나중에 돈을 벌고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네. 근데 그 시작을 못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이 윌슨의 영향이 큰데요. 윌슨이 해준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엄청 가난했어요. 집이.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형제도 6명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게 작은 집에서 사는 학생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이 친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서 엄청 시골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면서 뭐 밥도 겨우 먹고 엄청 가난하다 보니까 그 주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의 어떤 산골에서 사는데 강원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학생들 모아서 가는 거예요. 뭐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수업이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자기의 태생인 아프리카에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고. 근데 그 돈이 2,700불인가 그랬대요. 당연히 집에다가 말도 안 하고 겨울방학 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뭐 8시간 7시부터 뛰고 8시간 뛰고 또 뛴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을 한 거예요. 그렇게 3주를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모은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도와달라고도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그 돈을 못 모은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수업 들을 수가 없고 못 모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못 모았다고. 고등학생 때. 예, 고등학생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제 울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마 모았다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 돈은 너가 용돈으로 쓰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너 이거 보내줄게. 해서 처음으로 그 주 밖을 나가보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처음으로 거기 간 거예요.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 훗날 1등으로 대학교도 가고 수석으로 대학교도 졸업하고 뭐 로스쿨도 가고 성공한 변호사가 됐을 때 내가 이분을 만나서 갚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 사람을 찾았는데 이분이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까지 갔어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20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누구누구고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갈 수 있었고 지금 내가 있다. 뭐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 선생님한테는 이런 윌슨 같은 학생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근데 윌슨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된 인생이 거고 바뀌었죠. 처음으로 해외를 가보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다 알게 된 게 자기가 다녔던 모든 학교에 기금을 만든 거예요. 모교마다. 네, 모교마다 어떤 학교는 2개를 만들고 어떤 데는 자기 돌아가신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성함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아, 네, 한 번에 장학금 내는 게 아니라 기금을 셋업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그 돈으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학비가 돼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저 기억나요. 생각해보니까 이 책에 이훈 장학금 맞아요. 언급하셨던데. 예, 예. 저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상장을 함으로써 돈이 갑자기 목돈이 생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나온 대학교에도 그 아버지 성함으로 기금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상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한 건데 그쵸 그때 만들었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도 알아보게 되다가 했고 저도 그래서 지금은 그 윌슨처럼 제가 다녔던 모든 학교에 언젠가는 기금 하나씩 꼭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 기금이라는 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제가 있으면은 제 소비의 선택이 넓어지고 네. 지금 당장은 좋을 수가 있는데 기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큰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배운 것들도 많고. 근데 그때도 저도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구글은 매칭 펀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기부를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도와주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 누구나가 1년에 그 직원이 어딘가에 기부를 해요. 뭐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참고로 기부하는 곳이 그 리스트에 없으면 등록을 해도 돼요. 네. 내가 찾아서. 예, 예. 단체에 등록이 되시면은 1년에 10,000불. 그 미국 달러로 10,000달러니까 지금 환율에 따라서 뭐 1,400만 원 그만큼은 매칭을 해줘요. 그만큼 똑같이 기부를 해줘요. 1,000만 원 내면 그쪽에서 1,000만 원 더해줘. 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그걸 하라고 막 이메일이 와요. 한 11월 때 되면은. 너 얼마 남았다.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면 얼마 남았는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10,000달러를 여기다 기부하면은 거기서 똑같이 10,000달러를 기부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정해서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직원들이 하는 데다가 같이 매칭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서 이메일이 돌아요. 돈다는 게 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메일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하자. 적십자가 되건 어디다 되건 이거를 기부를 하자고. 그러면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11월 달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11월 달에 모든 직원에게 그 미국 달러로 400불 정도를 쓰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기부할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메일이 막 돌아요.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여성 단체, 이런 장애가 있는 단체, 동물복지, 내가 믿는 이런 커즈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400불 크레딧을 여기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메일이 돌기도 직원들끼리요. 하고요. 예, 돌기도 하고. 3번째는 이거는 없어졌는데요.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호텔을 가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게 비행기를 타면은 나는 비즈니스를 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회사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제가 일했던 회사들은 예를 들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직급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6시간이 기준이에요. 아, 6시간 이상이면은 비즈니스.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말단 동쪽에서 직원이라도. 예,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타지 말라는 얘기죠. 동부 서부는 아, 6시간이 안 되니까. 미국 예, 대륙. 그리고 뉴욕에서 런던까지가 커버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특히 6시간이에요. 그 6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싱가포르에서 서울이 5시간 50분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잘못 불면 6시간 넘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이코노미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아, 네. 예, 그렇게 6시간을 기준으로 둔 데가 있고요. 똑같은 거죠. 장거리냐 뭐냐 이렇게 따라서 네, 하는 네. 거죠. 거리냐 시간 그런 데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제가 그런 회사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장 이상이다.
하면은 네. 그렇고 아마 공무원도 그럴 거예요. 저희 회사도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뭐 네. 2급부터는 맞아요. 비즈니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시간 되게 민주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제가 듣기로 40살 이상이고 어떤 직급 이상이면은 비즈니스가 된다. 나이. 예, 나이도 이제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여비도 또 달라져요. 직급이 높으면은 5성급 호텔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에 있는 그 대학교 중에 하나는 무조건 4성급만 가야 된대요. 뭐 5성급을 가면 안 돼요. 예, 무조건 그렇게 된대요. 뭐 돈이 아무리 많고 교수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는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었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어디 출장을 갈 때 검색을 해야 돼요. 네이버 검색 툴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넣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싱가포르 간다. 아니면은 서울에서 샌프란 간다.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인도로 간다. 이런 식으로 넣어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 숫자가 나와요.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뭐 2,000불, 3,000불 이게 비행기표를 쓸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나오고 그 행선지에서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다. 여기 나와요. 호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게 대부분의 경우 장거리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를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최저가 이코노미보다는 더 비싸고. 높은데 비즈니스만큼 안 되게 나와요. 물론 장거리는 비즈니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게 만약에 내가 비행기표를 1,000불에 살 수 있는데 네. 그 캡이 나와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100만 원만 쓰면은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 200만 원에 남은 100만 원을 제 크레딧으로 내가지고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비즈니스가 탈 수도 있고 1등석도 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비행기표를 미리 끊고 더 절약해야 아끼죠. 되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이게 쌓여요. 그 크레딧이. 네. 그래서 대시보드 가면은 크레딧이 1,000만 원 있다, 1억 있다 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다음 비행기표에 쓸 때 적용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았다가 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직원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만 타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좀 불편을 감수해서 그걸로 기부한다. 네, 그다음에 연말에 그걸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죠. 나이도 있고 예, 제대로 된 거죠. 예,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해 주는 거, 11월 달에 400불 주는 거, 그다음에 크레딧. 근데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그래도 좋다고 이런 문화가 말씀하시는데.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400불 어디다 썼어?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어? 그 뭔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를 얼만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매칭해주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기부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쵸. 그거는 저도 이제 오픈 AI 그런 매칭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더 하고 있죠. 나중에 더 하고 싶고 더 늘려가고 싶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헬퍼스 하이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부하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이제는 의무적 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학비를 받아서 졸업한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직접 보니까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구글에 뭐 쓴다 이런 분들 만나보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얘기하셨을 때 창업자들도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은 막 정말 재산이 거의 막 조 단위, 뭐 몇십조 단위 막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느낀 점이나 뭐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있으셨을까라고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거가 약간 좀 의외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어떻게 쓰고 산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윌슨 같은 경우도 엄청 부자예요.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저도 정확한 연봉은 모르거든요. 제 상사니까. 근데 얼추 이제 보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얘기하다가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집이 10개가 넘게 있고 나오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만들었던 기금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기금도 커요. 모든 학교마다 막 몇 억 이상씩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부자인 친구이자 상사인 분과 거의 매일 보고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한데요. 보면은 정말 심플해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도 저랑 같이 감자탕도 먹고 별로 이렇게 까다롭지가 않은 거죠. 외국분들 감자탕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커서 잘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이렇게 험불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한번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제가 갑자기 스팸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팸을 이렇게 구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팸을 먹질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고.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 윌슨이라는 분, 그런 네. 분도 진짜 정말 글로벌의 리더신 그런 분들이 삶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를 모아서 난 책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혹시 뭐 책을 쓰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쵸. 저도 이제 지금까지 학술지에 내는 논문을 썼는데 가장 최근에 썼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에 대해서 썼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량에 대해서 썼는데 더 쉽게 풀어쓰는 네. 그런 책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되게 영광스러운 거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추억이 되는데 글로 남기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식. 예, 지식이 될 수 있고 저도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책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웨이터에서 오픈 AI, 뭐 아태지역 총괄 뭐 대표 뭐 이런 책 나오면 한번 더 거기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여쭤봤는데 진짜 쓰고 계시군요.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책 나오면은 저희 머니올라에 또 한번 또 나와주시면 불러주시면 그 책 약속하셔야 나오면 됩니다. 네, 꼭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책을 더 자세히 잘 읽어보는 걸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로 들어보고 싶은 질문은 오히려 이겁니다. 이 다음 선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될까요? 또는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단 새롭게 들어가는 회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 뼈를 묻을 재미있는 일을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직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문제 해결하는 그쪽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운이 닿는다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도 하고 싶고 또 그동안도 그랬지만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더 재밌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더 많이 가게 한다든지 삶이 더 편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샘 알트만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었는데 오픈 AI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는 한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K가 K-팝, K-영화. 진짜 재밌는 거는 뭐 일을 하다가도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일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주말에 어땠어요? 뭐 취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어디 가요? 그러면은 한국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요? 예, 완전히 꼭 나와요. 예를 들면은 주말에 뭐 한다 그러면은 한국 식당 갈 거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그냥 그 관심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순두부 만들 때 뭐 멸치 액젓을 얼만큼 넣어?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구체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외국 그거를. 사람들이? 예, 아는 거고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한국 시장 자체를 떠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 예, 공감도가 매력으로. 있구나. 예, 그런 게 있잖아요. 한때는 프랑스이기도 하고 한때는 일본이기도 하고 한때는 미국이기도 맞아요. 하고 유행처럼. 그냥 유행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언론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렇다더라가 그걸 실질적으로 느낄 때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 식당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가는 학교 뭐 아니면 택시, 버스 이런 공공장소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가요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다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문화를 너무 잘 알게 되죠. 예,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더빙된 걸 보진 않고 캡션된 걸 봐요. 자막으로. 예, 그러니까 자막으로 보니까 한국어를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둘째치고 여기요를 알아요. 예, 여기요 이거요? 예. 여기. 그러니까 여기요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한국어잖아요. 그쵸. 식당에서 여기요 이런 것도 알고 이제 물어봐요. 거기서 보는 것들이 이제 정말 한국감이 있는지 구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구사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저랑 같이 일한 그 동료들도 두 가족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한 가족은 이제 애 둘이랑 와서 목포 갔다가 이제 부산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문자 와요. 여기 왜 구글 지도가 안 돼가지고 여행 가기 너무 힘들다고. 예.
그런데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배우자는 한국 요리를 엄청 좋아하고 아이들은 그 가요 가수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저희가 겪은 변화가 크잖아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정말 다 겪었어요. 아날로그, 뭐 디지털, 뭐 모바일, AI 다 겪다 보니까 그 변화를 해석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사,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도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더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떤 시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요. 우리나라가 정말 K라고 대변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매력적인 대상이 된 이 시점에 정말 한국인으로서 이제 오픈 AI라는 또 그런 글로벌 핫한 기업을 이끄는 또 아태 지역의 어떤 대표님, 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을 오늘 머니홀라에 모셔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정말 들어볼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요. 유튜브를 하시거나 책을 내신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을 통해서 뵙는 거 외에 상현 박사님의 근황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계신데 잘하고 계신가? 외신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칼럼을 쓰는 것도 있긴 한데요. 따로 크게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칼럼은 어디에 쓰시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칼럼은 여행신문이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 게 있고요. 여행 좋아하세요? 예, 여행 얘기도 하고 쓰고 있는 게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올리거나 그러질 않고 주로 이제 그 양영훈 박사님 인스타 좋아요 누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따로 그렇게 특별히 있는 거 있진 않습니다. 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저희 진심으로 응원 드려요.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고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이 시점에 또 누구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재로 합류하셨으니까 거기서 좋은 업적 내셔서 진짜 뭐 기부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또 AI로 가는 이 대변혁의 시대에 좋은 역할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기업이 만나고 민간과 정부가 만나는 그 역할이 업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셨던 네. 거 맞죠? 네. 그 역할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돌아가시기 전에 머니홀라에서 다시 뵙기 전에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머니홀라 애청자로서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음 부자? 예,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머니홀라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좋고요. 정말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다루지 못한 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업, 일의 관점을 바꾼 순간 나만의 업이 시작됐다. 자신만의 업을 만들어낸 15인의 기록 보시면서 상현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과거에부터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셨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거든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